안녕하세요. 살을 베는 듯한 찬바람이 나부끼는 날씨네요. 추워지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고 포근한 날만 간직하고 싶어 차갑디 차갑던 살얼음 같은 기억을 이 기회를 통해 털어내보려 해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두 손으로 마련된 맞선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나이가 26이었던 터라 무슨 맞선이냐며 부모님께 어린 딸을 그렇게 남에게 보내고 싶냐고 눈물까지 쏟으며 거부했었죠.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좋은 사람이라는데 놓칠 수 없다고 애원하듯 몇 날 며칠을 저에게 부탁하는 통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민망하게도 그때 처음 본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고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제 남편은 성인이 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로 인해 얻은 노하우로 결혼 직전에 시작한 사업이 대박을 쳤어요. 꼭 결혼 전에 일을 벌려야겠냐는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더니 그 고집으로 성공의 쾌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 덕에 신혼 때부터 알뜰살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고 싶은 건 사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살림을 꾸리며 지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자신의 이상형이 현모양처라며 저더러 바깥일할 생각 말고 안사람으로서 내조만 잘해주면 좋겠다고 하기에 결혼한 후로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내의 역할에만 전념하며 가족을 챙겼어요. 평범함의 표준인 친정과 달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금전적으로 시댁을 신경 쓸 일도 전혀 없었어요. 오죽하면 필요한 게 없으니 생일 선물도 짐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되려 시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기들 말고 친정의 용돈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친정 먼저 챙기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갔다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께 딱 어울릴 것 같아 하나 사봤어요. 지나칠래도 눈에 밟혀서 그냥 올 수가 있어야죠. 아유, 뭘 이런 걸 사와. 그 돈이면 네가 필요한 거나 하나 더 사지. 참, 나 줄 게 아니라 사돈댁한테 잘 어울리겠네. 사돈댁한테 선물해줘. 하지만 이건 어머님 생각하면서 산 건데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드려요. 이번만 받아주세요. 네? 내가 우리 며느리 성의 봐서 이번만 받는 거야. 알겠어? 다음부터는 굳이 챙길 필요 없어. 정 챙겨주고 싶으면 아들이랑 시간 내서 밥이나 함께 하고 말자. 그래도 오고 가는 정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작하니 말이야. 그럴게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약속 잡을까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니까 미리 시간을 잡아야 맞추기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사한 곳으로 예약할게요. 분위기 있게 오붓하게 식사해요. 그래, 좋다. 사돈댁이랑도 날 잡아서 외식도 좀 하고 우리랑만 자리 마련해서 함께 시간 보내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귀한 딸 빼앗겼다는 원망 나는 듣기 싫다. 이런 시댁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 아닌가요? 며느리와 사돈댁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집안이 몇이나 되겠나 싶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친정 부모님도 시집을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이 덕에 저는 가족 중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친정을 챙겨왔어요. 경제적으로는 용돈을 자주 넉넉히 드렸고 쇼핑을 가서도 꼭 친정 부모님 것을 구매해 선물했어요. 외동인 제 아이의 교육도 부족하지 않도록 연령에 맞게 좋다는 것은 다 시켜봤을 정도로 투자했고요. 저도 원하는 게 생기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샀어요. 저를 시기하는 남이 봤을 땐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생각 없이 흥청망청 쓴다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제 생활로 인해 쪼들린다거나 저축을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게 쓴 것일 뿐이었죠.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살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는 것 중 하나는 돈이잖아요. 없이 사는 것보다 있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처음으로 느끼며 이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지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는 신혼기간 이후 마음에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 계획이었죠. 시부모님께서 외동은 자라는 발달 시기에도 다 큰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이 외롭다며 꼭 자녀는 2명 이상 낳아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남편과 저도 같은 생각이라 자녀 계획을 2명을 낳기로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첫째를 낳은 이후 아무리 노력해도 새 생명은 저희 부부에게 닿지 않았어요. 첫째가 2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과 둘째를 임신하기 위해 건강관리도 하고 식습관까지 신경 쓰며 온 정성을 쏟았지만 쉽지 않았죠. 첫째 출산 후 5년쯤 지나고부터는 슬슬 노산이 걱정되어 조급해졌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출산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임 검사까지 했어요. 다행인 것은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되려 둘 다 너무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희망과도 같은 그 결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착잡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다 보니 첫째 아이가 8살이 다 되었고 그때까지도 임신 소식은 없었어요. 결국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가니 둘째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전부 제 탓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최소 2은 있어야 한다던 시모는 제가 노산의 나이에 접어들자 아이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는 조금은 손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건지 첫째만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남편은 여전히 자녀 계획에 관한 생각이 확고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째가 7살이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던 시모까지 남편과 합세해서 한약이라도 더 강하게 지어 먹기라도 하라며 타박했죠. 예,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니? 어떻게 된 게 사지 멀쩡하다면서 이렇게까지 임신이 안 될 수 있어? 너 한약 지어 먹으랬더니 임신하기 싫어서 임신 안 되는 약 지어 먹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지. 긴 세월 기도한 성의를 봐서라도 삼신할미가 점지를 해줬을 거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친정엄마와 함께 한의원 가서 약 지어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요. 사돈이 지어준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니? 그 싸구려 동네에 허름한 한의원이나 가서 지을 게 뻔한데. 돈 신경 안 쓰고 좋은 한의원 가서 좋은 약을 써야 효과가 있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남들도 다 먹는 약 지어준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 내 아들 속만 태우면서 말이야. 어머님, 재은이 아빠가 둘째 갖기 위해 마음고생하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제 친정 무시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시면서 깎아내리는 건 아니죠. 친정엄마가 여기저기 묻고 물어서 실력 있는 한의원 찾아서 진료받고 지어온 약이에요. 고만고만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고만고만한 곳 알려주지 않겠니? 이번엔 잔말 말고 내가 연결해준 한의원 가서 약 싹 바꾸렴. 내 아들만 불쌍하지. 노력함다시고 싸구려 한약이나 먹으면서 몇 년을 임신이 안 된다며 답답해한 꼴이라니. 예, 남자가 건강한데 애가 안 들어쓰는 건 무조건 여자 문제인 건 알지? 늘 제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시모였기에 저는 시모가 쏟아낸 말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과 같은 감정이 몰아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시모에게 아무리 친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기운다고 해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냐고 따졌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쏘아보고는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여태 잘 대해주고 잘 챙겨주는 건 눈꽃만큼도 생각 못하고 듣기 싫은 소리 조금 했다고 어디 시어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임신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날 처음으로 돈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주는 여유가 안정감만이 아닌 오만함도 뒤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모가 그렇게 친정을 챙겨주라고 했던 것도 시댁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까지도요. 시모는 그날 오갔던 대화를 남편에게 이야기했는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성이 잔뜩 나 있었어요. 한참을 말을 아끼며 누나를 굴리던 남편은 더는 못 참겠다며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서는 저를 쥐잡듯이 잡아댔죠. 당신 엄마랑 오늘 한바탕 했다며? 엄마가 오죽 속상하면 나한테 전화까지 와서 하소연을 해.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어머님께서 선을 넘었다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아랫사람이 내가 목소리를 높였겠어?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어머님 말씀만 듣고 와서 나한테 큰 소리 치지 마요. 우리 엄마가 선을 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둘째가 안 생기니까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의 한 말을 당신이 오해한 거겠지. 좋은 곳 가서 좋은 약 지어 먹으라는 게 엄마한테 대들 문제야? 당신이 조금 더 너그러웠어야지. 내 부모 모욕하는 시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더 너그러웠어야 하는데? 당신도 지금 당신 엄마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머님 편드는 거잖아. 엄마가 장인 장모님 모욕할 일이 뭐 있어? 매번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본인들 챙기지 말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먼저 챙기라는 분이라는 거 알면서 그냥 당신이 수틀렸거나 괜한 자격심 생겨서 대든 거 아니야? 뭐? 내 엄마가 딸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소문에서 찾아갔던 한의원이고 몸에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넣어준 한약을 싸구려라고 폄하한 건 어머님이야. 그게 내 부모를 생각하는 분이 할 말이야? 돈 좀 있으니까 평범한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지. 당신 집안이 우리 집안보다 경제적으로 기우는 건 사실이잖아. 무시를 한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한 거지. 내일 당장 엄마한테 무례하게 군 거 사과드려. 어떤 이유에서든 엄마 이겨보겠다고 버릇없이 행동했잖아, 당신. 결국 무작정 자신의 엄마라고 시모가 다 맞고 내가 잘못 행동했다는 남편과 2차로 큰 말다툼이 오갔어요. 친정 부모님을 모욕한 시모에게 사과하라는 말도 모자라 시모가 연결해준 한의원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라고 강요까지 했고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의 신경을 긁는 말뿐이었어요. 불같이 화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둘째 임신이 미뤄지면서 생긴 갈등이라 여기며 못난 시모와 남편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몇 번이고 되뇌면서 참았네요. 한약 지어 먹는 일이 뭐 큰 사달이라고 일을 여기서 더 키우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시모가 소개해준 한의원에 방문했어요. 시모가 당신 눈으로 꼭 가는 걸 확인해야겠다며 같이 가자고 성화했지만 저는 극구 사양하고 혼자 방문했어요. 그냥 단순히 약만 지어오면 될 일이었지만 저도 저대로 생각해둔 게 있어 시모가 오면 조금 곤란했거든요. 뭐 때문이냐고요? 시모가 연결해준 한의원에 방문 예약을 한 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다녀왔던 한의원에 연락해서 지어온 한약 성분을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알려준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이미 한약을 먹고 있으며 조금 더 첨가하는 정도로만 해서 추가로 지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한의사분께는 이 사실을 시댁에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고요. 저 역시 시모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다녀왔고 좋은 약으로 새로 지어왔다고만 말한 뒤 약을 받은 것까지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제야 이 갈등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친정엄마와 시모가 알려준 한의원 모두 방문하며 같은 약을 똑같은 방식으로 매번 지어 먹었어요. 엄마의 정성도 너무 소중했고 시댁과의 갈등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아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제 마음 편하자고 한 행동인지라
지금 생각해봐도 번거롭긴 했지만 나름 제 방식으로 잘 대처했다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 방법으로 한약을 지어 먹은 지 반년쯤 지났어요. 다행히 그 기간 동안 시댁이나 남편과의 마찰은 없었고요. 반년이란 시간 동안 한약도 잘 챙겨 먹고 매달 가임기를 놓치지 않고 잘 계산해 숙제도 꾸준히 했거든요. 하지만 길다면 긴 시간임에도 여전히 둘째 임신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되려 생리불순으로 인해 기대와 실망감만 반복해서 심어줄 뿐이었죠. 결국 저는 시댁에 완전히 찍혔어요. 시모는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도 소식이 없는 건 남편과 저 사이에 저는 아이가 없는 게 뻔하다며 삼신할미가 점지해줄 생각이 없는데 돈 낭비, 감정 낭비해서 뭐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포기라며 이 정도 했으면 생겼어도 진작 생겼어야 한다고 제게 혹시 자기 몰래 피임을 했던 건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기점으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저를 향한 무시가 날로 심해져 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시모는 뻑하면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는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임신 준비를 핑계로 몸살일 필요도 없지 않냐며 갖은 집안일을 시켜댔어요. 심지어는 날이 추워지니 기력이 쇠해지는 것 같다며 저더러 3일 동안 푹 고아서 곰탕을 만들어 오라는 둥. 컨디션이 안 좋으니 첫째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들어와서 나흘만 자기 대신 집안 관리도 좀 하고 시부모님 식사 준비도 좀 하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5박 6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틈틈이 시댁에 가서 시부의 식사를 챙겼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마치고 온 시모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전화해서는 성을 내는 거예요. 시모의 말에 저는 잠자코 듣고 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시모가 제게 화를 낸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당신이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날이면 시댁에 와서 자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였죠. 자기가 멀리 다녀왔으니 힘들 걸 생각해 자신의 짐을 정리해줘야 한다면서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한 소리 해버리고 말았어요. 예, 넌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내 성질을 돋우고 싶은 거니? 시험이 내가 멀리 해외까지 다녀왔으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시댁에 와 있어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니? 둘째 임신 때문에 금이 아오기 할 땐 몰랐는데 왜 이리 생각이 없는 건지. 어머니, 제가 마중 나간다고 연락드렸을 때는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셔서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공항까지 나오는 게 싫은 거지. 친구들이랑 있는데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 뭐가 자랑이라고 부르니? 내가 싫다고 했으면 시댁으로 넘어와 날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싫댔다고 와보지도 않아? 이제 어머님 오늘 오시면 힘드실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이랑 국 끓여 넣어놨으니 따로 찾아뵙지 않았던 거죠. 괜히 제가 가서 뚝딱거리면 어머니 쉬시는 데만 방해만 되기도 하고요. 얘 봐라. 나 위하는 척 포장하는 것 좀 봐. 네가 반찬이랑 국 끓여 넣어뒀으면서 와서 상 차려줄 생각은 왜 못하니? 그리고 쉬는 거야. 방에 들어가 쉬면 그만인데 그 핑계를 대? 네가 와서 내 짐도 좀 치우고 네 시부모 밥상도 좀 차리고 그럼 좀 좋니?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런 눈치도 여지가 없어? 어머님, 저희 집이랑 어머님 댁이 걸어가면 닿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제가 왜 어머님 여행 다녀온 짐을 치우러 가야 해요? 저는 지금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장난하니? 멀리서 온 시어미 위해서 와서 좀 거들라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돼? 하기 싫으니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집에서 매일 놀고 먹는 게 입만 살아서는 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면 시부모인 우리한테 잘해야 할 것 아니야? 어머님,
잘해드리는 것과 종처럼 부리는 건 다른 것 아닌가요? 여행 기간 동안 버스로 1시간씩 오가며 하루에 2번씩 가서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도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저요, 어머님 며느리지 가정부 아니에요. 기다리시던 둘째 손주 품에 안겨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걸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변한 시모에게 그간 쌓인 감정을 쏟아냈어요. 물론 또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해 고자질했고 남편은 전처럼 또 시모에게 사과하라며 제 말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굽히지 않았어요. 되려 남편에게 둘째를 포기한 뒤로 시댁 식구 모두 나를 막대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냐며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남편은 저더러 여자가 임신도 못하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뭐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냐더군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뭐 바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감정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낸다는 건 어려웠지만 저는 최대한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정도로 대꾸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기를 1달 반쯤 지났을까요? 몸이 좀 이상한 것만 같았어요. 아래배 통증에 하열 증상까지 보여 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궁 내막암에 걸렸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면에서 차이가 나 암이 훨씬 빨리 퍼진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임신을 위해 건강 증진 한약을 먹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후였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까지 와버린 후라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었어요. 결국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자궁 절제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다른 암에 비한다면 어쩌면 수술 후 경과도 좋았고 또 생명에 지장도 없었으니 천운이었다 여겼지만 그럼에도 참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죠. 그렇게 고생 끝에 건강이 좋아졌지만 이럴 거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수술 후 저는 시댁에서 완전 찬밥 신세가 따로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제게 자궁까지 뗐는데 여자가 맞는 거냐며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몸이 되었다는 모욕에 모멸감을 느껴야 했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저를 챙겨주기는커녕 시댁 식구들과 한편을 이루어 저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냈어요. 그리고 늘 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잠만 자고 나갔고요. 잘 때마저도 저와 살다는 것도 싫다며 저를 아이 방으로 내쫓고 혼자 안방을 차지하고 잤어요. 시모는 이 상황이 신나기라도 하는지 매일을 제게 찾아와 듣기 거북한 말들만 해댔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더니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여자 같지도 않은 널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아팠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픈 제게 찾아와서 이러는 건데요. 아픈 게 잘못인가요? 네? 그럼 아픈 게 자랑이니? 건강히 애 낳으라고 비싼 한약까지 따박따박 지어 먹여놨더니 가즈라는 애는 안 갖고 암덩어리를 키운 너를 뭐 예쁘다고 격려한다니? 넌 지금 내 아들한테 소방 맞아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건 몰라? 옛날 같았으면 쫓겨나도 볼 100번은 쫓겨났어. 그럼 제가 나가기라도 할까요? 예?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제가 재은이 데리고 나갈게요. 그럼 되는 거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면 제가 이 집에서 나간다고요. 어머 얘 봐라.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암도 뗐으면 내 아들을 어떻게 내줘야 할지를 박 터지게 고민해야지.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이렇게 시어머니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해?
그렇게 기다리던 애 임신도 못하고 거기다 평생 임신이라고 못하게 다 떼놓고 뭐 잘났다고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큰 소리야? 매번 의미 없이 이런 대화 같지도 않은 대화를 하며 힘을 빼야 했어요. 수술 후 몸도 마음도 편히 쉰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삶은 그렇게 점점 피폐해졌고 우울증까지 심해져 갔어요. 아마 제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암 치료를 한 지 1년이 조금 더 넘었을 때까지도 남편과 시모가 닥달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제 아이가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 속내를 느끼기라도 했는지 시모와 남편이 저를 괴롭히는 걸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자기 전에 제게 엄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힘내 엄마.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라며 속삭여 주었어요. 아이가 해주는 이 따뜻한 한마디가 제 버팀목이었고 이 아이 덕분에 그 모진 시간을 보내면서도 숨 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과 남편의 멸시를 끝낼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는 안 하던 집안일을 돕고 저를 살피는 말들을 해주더군요. 순진하다 못해 멍청했던 저는 바보같이 남편의 그런 행동에 감동했고 마음이 녹았어요. 남편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나 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행동을 잠시 고쳐먹었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딸이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유난히도 고집을 부렸던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딸의 방문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서 저녁쯤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런데 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은 그날 집에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아기를 보고 너무 기함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말이 안 나오는 걸 기를 쓰고 입을 움직여 그 아기의 정체를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매번 상황 파악이 느려서 문제야. 딱 보면 몰라? 내 피가 섞인 내 아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말했어? 다시 말해봐. 뭐라고? 성가시게 왜 2번 말하게 해. 내 피가 섞인 내 아이라고. 그러니까 내 집에 데려오지. 아니면 왜 데려왔겠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데리고 나가. 당장. 야, 여기 내 집이야. 내 돈으로 사니까 이게 다 네 것 같냐? 어차피 너 이제 여자도 아니잖아. 네가 임신을 못하니 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재은이 동생을 만들어 온 거야. 야, 너 진짜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재은이 동생?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마. 넌 그냥 멀쩡한 가정 두고 바람핀 인간 쓰레기야, 이 쓰레기 자식아. 말이 심하네. 네가 둘째 임신이 잘 됐으면 내가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왔겠냐? 이게 다 네가 문제라 내가 수습한 거 아니야. 어차피 애 엄마는 애 키울 자신 없다니까 그냥 우리 애로 키우면 그만이야. 이 집에서 식충이처럼 밥이나 축내는 네가 대신 키우면 도움은 되니까 나도 덜 짜증나고 얼마나 좋냐? 나 일 덜 끝나서 나가야 되니까 집에서 애나 잘 봐.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집에서 밥 축내지 말고 남의 여자한테서 낳아온 애를 키우라며 안고 있던 아기를 침대에 누이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남편을 불러세워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연락해 네 귀한 자식이 바깥에서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어 왔다고 당장 애를 데리고 가라고 보성을 지르며 난리를 쳤어요. 시모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가 아무리 못됐어도 사람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보다 더 시모가 악질이라는 사실을 시모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모는 현관을 열어주자마자 포르르 안방 침대로 가서는 아기를 보고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아기가 잠든 후에야 나와서는 제게 하는 말이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어요. 전화로 하도 난리를 피워서 오긴 왔다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 난리니? 네가 네 아들이랑 살면서 그동안 쓴 돈을 좀 생각해봐라. 결혼하고 지금껏 네 친정에 쏟아부은 돈이며 네가 쓴 돈까지 전부 갚으며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남의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제가 도대체 왜 키워야 하는데요? 어머님도 재은 아빠도 진짜 사람도 아니네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시냐고요. 예, 목소리 낮춰. 우리 둘째 깨면 어쩌려고 이래? 네가 내 아들 돈 쓰며 편하게 지냈으면 너야말로 양심 있으면 입 닫고 조용히 애나 키우며 살렴. 이혼당하고 싶은 거 아니라면 말이야. 제가 왜 제 애도 아닌 아이를 키워요?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제가 몸이 아픈 거지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아시냐고요. 어디 어머님이 바라던 둘째 아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알아서 키워보시던가요. 저는 더는 이 집안에 발들이고 있고 싶지 않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와 제 딸아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런 절 보더니 감히 어딜 나가려고 짐을 싸냐며 제 옷을 잡아 끌고 짐가방을 뒤엎으며 방해해 댔죠. 그렇게 몸씨름을 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아기가 잠에서 깼는지 울음을 터뜨렸고 시모는 불이 나게 아이에게가 어르고 달래며 제게 욕설을 해대며 짐가방을 발로 차댔어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짐이고 뭐고 그냥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개념 상실한 인간이 일이 있다고 나가놓고 애 엄마라는 여자를 끼고 집을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 정신 나간 것들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노발대발을 하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옆에 서 있던 상간녀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저를 뜯어말리기 바빴죠. 뒤에서 시모가 한 팔로 제 허리를 잡고 당기는 바람에 남편과 떨어졌고 그 순간 시모가 상간녀에게 건넨 말에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시모는 그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전혀 정신이 나간 여자라며 많이 놀랐으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네, 시모와 상간녀는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서로 잘 알고 지낸 듯 이 상황에서도 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따져 물을 필요도 없이 그들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 아이의 친모라는 여자는 저와 맞선을 보기 전에 남편과 맞선을 봤던 여자였고 어렸을 적부터 남편과는 동네에서 함께 자란 여자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초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동네에서 자기가 좋다며 따라다니던 여자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시모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상간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날로 예뻐진다. 애를 낳고 나니 이제 성숙한 얼굴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말하더니 모를 수가 있나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건 셋이서 작당 모의해 만든 결과였던 거예요. 상간녀가 넋이 빠진 제게 한 말을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죠. 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나? 좀 어렵네. 아무튼 이런 상황 유감이네요. 사실 5년 전부터 오빠랑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애까지 생겨버렸어요. 난 지우려고 했는데 오빠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언니는 애도 못 낳게 되셨다면서요? 그냥 언니 애라고 생각하고 잘 키워주세요. 엄마라고 애 찾을 일은 없을 거니깐요. 넌 뭘 그런 걸 다 설명하고 있어. 그냥 조용히 우리 애나 잘 키워줄 가정부라 생각하면 그뿐인걸. 그래. 저 정신 나간 것이 지금은 저래도 이미 돈 쓰는 맛을 알아서 좀 지나면 입 다물고 애나 돌보면서 살 것 뻔한데. 구구절절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다. 그거 말곤 쓰임도 없는데 양심 있으면 좀 난리치다 말아야지. 상간녀 앞에서 결혼식까지 치른 며느리를 하대하는 걸 듣고 정말 머리에 핀이 하나 빠진 느낌이 탁 들더니
그 뒤로 정말 미치기라도 한 듯 시모와 상간녀 앞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구 내리쳤어요. 저를 붙잡고 뭐 하는 거냐며 다시 뜯어말리기 시작한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았어요. 육탄전도 이런 육탄전이 없었죠. 시모와의 육탄전은 남편과 상간녀가 뜯어말려 간신히 떨어졌고 저는 산발머리를 한 채로 안방으로 가 남편의 짐을 대충 가방에 우겨놓고는 복도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고성을 쳤죠. 그러니 남편이 기가 찬다는 표정을 하고는 자기 집이라며 나갈 거면 저더러 나가라고 남편도 소리를 치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에 옆집 사는 이웃이 나와 자꾸 저희 집을 기웃대기 시작하더니 그제야 눈치가 좀 보였는지 남편은 저를 향해 재수가 없다며 침을 찍 뱉고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아기와 불륜녀, 시모까지 모두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는 인생에 처음으로 포효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생각보다 순순히 집을 나간 이유가 있어요. 옆집 이웃의 눈치도 보였겠지만 우리 집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기죽지 말라면서 모은 돈을 탈탈 털어해준 집이었어요. 처음 신혼집을 알아볼 때 남편은 돈을 더 보태 더 좋은 집에서 살자고 했었지만 제가 극구 반대했어요. 남편의 돈을 더 보태면 부모님이 해준 집의 의미가 희미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은 이 집이 좁다며 불만을 표현했지만 제게는 더없이 크고 값진 집이라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이사갈 기회가 생겼을 때도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저는 울며 불며 밤을 꼴딱 샜고 해가 뜨자마자 준비를 하고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저와 아이의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간 용돈이라며 드린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시댁에 찾아가 시모의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제게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친정에 지내며 이혼 소송과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지냈고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거기다 전 남편의 재산까지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됐어요. 전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양육권도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애 욕심 많은 이전 시모와 전 남편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이를 갈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악질 중 악질이니까 너무 당연히 저를 끝까지 물고 뜯으며 늘어지길 반복했어요.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경제활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직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만 호의호식하며 지냈으니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나 봐요. 전 남편이 건 소송에서 되려 전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재산을 나누지 않는 대신 제가 주부로서 긴 세월을 가정 속에서 희생한 노동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고 판사가 물었어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 돈을 번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 대한 태도를 책망했어요. 그 덕에 저는 이혼 위자료의 전 남편의 재산까지 이혼하면서 챙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긴 뒤 이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그간 제가 당한 수모가 사라지겠어요? 저도 크게 한수를 두었어요. 전 남편이 운영하던 잘 나가는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은 친오빠가 전 남편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맞선도 부모님께 친오빠가 전 남편을 소개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결혼 후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전 시댁과 전 남편에게 당한 무시를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기에 전 남편과 친오빠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친오빠가 몇 번이고 전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전 남편의 부적절한 태도를 친오빠에게 모두 알렸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부탁했죠.
전 남편의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해달라고요. 친오빠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어요. 전 남편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와 우리 가족을 찾아와서는 사업이 망해 다 죽게 생겼다며 자기를 한 번만 살려달라 구걸하더라고요. 이전 시모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는 회수했던 투자금을 다시 투자해 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애원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뻔뻔하게 요구해댔어요. 예, 우리가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까지 무섭게 할 필요가 뭐 있니? 그래도 재은이 아빠인데 망하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재은이 아빠라니 말이 우습네요. 다른 여자한테서 자기 동생이랍시고 애를 낳았다는 걸 재은이가 알면 아빠 취급이나 해주겠어요? 왜 이혼했는지 낱낱이 밝히면 제 아이가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곪을까봐 그나마 말하지 않은 거라고요. 시댁 식구 중에 재은이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파탄까진 안 갔겠죠. 재은이 생각을 해서 둘째를 만든 거지 외동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니? 그리고 설령 자기 애비가 그런 짓을 했어도 아빠라는 건 변함없는 거야. 자기 아빠가 다 망한 모습 보면 재은이는 얼마나 상심이 크겠니? 왜 엄마라는 것이 그런 생각 못해? 복수의 눈이 멀어서는. 그럼 당신도 당신 남편이 둘째랍시고 밖에서 애 달고 왔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 첫째를 생각해서 참고 감내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상황이면 당신 첫째가 당신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다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아들이 망하는 것도 다 당신들 업보니까. 나중에는 사업장이 부도가 나 넘어갈 위기까지 처하니 싹싹 빌며 자신들이 모두 잘못이라며 제발 도와달라 애원하더군요. 그러면서 상간녀의 아이는 자기 호적에 올리지도 않겠다며 상간녀에게 보내거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인간도 아니다 싶더라니까요. 저는 이런 전 남편이 너무도 넌더리가 나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하고 있는 전 남편을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찾아와 애걸복걸하는데 저나 우리 가족 모두 이미 그놈들에게 질릴 대로 질린 후라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친오빠는 인간도 아니라며 상종도 하지 않았죠. 전 남편의 사업은 결국 제대로 망했고 갈 곳도 없어 시댁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더군요. 상간녀는 전 남편이 망해 볼품없어지니 바로 돌아섰나 보더라고요. 아기까지 시댁에 두고 자취를 감춘 바람에 전 시모가 그 나이에 아기를 돌보는지 제게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 아들이 맘고생이 너무 심하다고 자기도 그 나이에 육아를 하니 여기저기 성한 곳 없어 힘들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요. 다시는 그런 천대하지 않고 떠받들고 지낼 테니 제발 와달라고 하길래 저는 전 시모에게 다 끝난 마당에 자존심도 없느냐고 찌질하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도 챙기던 자존심 지금도 좀 챙기라며 이런 연락 다신 받아줄 일 없다고 딱 잘라버렸네요. 요즘은 건강 회복이 많이 돼서 저도 작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만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와 저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자리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여전히 도움도 받고 있지만 이제 저도 제 능력껏 도움도 드리면서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을 오롯이 챙기며 지내는 중이랍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느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하나 꼽아보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사랑을 주기만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랑만 하며 지내기도 부족한 제 인생 시간을 미움,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이 소소한 행복과 기쁨들로 제 하루를 정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전히 제게 시리도록 차가운 기억을 남긴 그 시간들 속에는
증오라는 감정이 서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 머물러 있기보단 앞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께서도 속 시원히 막말도 대차게 한번 해주시면서 그저 재미난 이야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